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정책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학래고요.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참여정책연구의 9차 토론회입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정치적 이념이 가치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9차 토론회인데요. 지난 대선을 치른 뒤에 참여정책연구의 토론회 시즌2의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를 맡고 계신 주대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참여연대 대표님들, 여기 지켜오시는 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때문에 다들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소외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대표께서 트위터에 정계 은퇴라고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소외임을 올렸습니다. 지난 과정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죠. 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 대표님이 아마 그 전화기를 꺼놓고 집안에 가 계십니다만은 거기서 좀 몇 마리 잡고 그러고 나면 아마 또 올라와서 환한 즐거운 우리 술자리나 이런 데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참 그렇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공부는 또 공부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모였습니다. 그 발제를 아까 인사드린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지정 토론으로 우리 참여당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같이 활동해온 이영희 당원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두 분 발제와 토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대환 대표님께서 40분에서 50분 정도, 한 40분 정도로 잡고 주어진 주제, 사민주의는 무엇이고 한국 정치에서 그것이 가능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정 토론자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정 토론하시고요. 그 지정 토론을 듣고 주대환 대표님께서 추가 발제를 또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55분인데요. 적어도 9시 반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질문이 많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다른 소개 없이 발제를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장미권 얘기 잠깐 하실래요? 우리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이 발제대 옆에 그 빨간 장미꽃이 코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한 어떤 소회를 하셨습니까? 네, 그 한국의 대표적 사민주의자이신 공익 사민주의자이신 그 사회민주연대 대표이신 주대환 대표님을 환영하는 의미이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또 그 사민당 각 나라의 사민당의 그 상징이 장미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진보정의당에서 당 진로에 관한 토론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환영하는 의미로 세송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소개였습니다. 아까 그 안내해 드린 대로 곧바로 발제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정 토론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면서 너무 이 흥분이 돼서 마음이 이렇게 벅차서 저녁도 안 먹고 다녀왔습니다. 우선 유시민 대표의 또 얘기도 저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유시민 대표보다 조금 몇 살 많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저도 비슷한 취지죠. 물론 저는 그분만큼 이렇게 정계의 정식으로 이렇게 임무를 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은퇴라는 것을 뭐 그렇게 분명하게 할 만한 처지가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저도 은퇴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성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우리 사회 전체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의 전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사상전의 전설에서 저 나름대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대표는 저하고 비슷한 역할을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보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 준비를 한 것은요, 발제문이라고 준비를 한 것은 뭐 이렇게 문장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평시에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이렇게 섞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사상으로서 정치 사상으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만든 사회경제 체제 어떤 뭐 정치적인 논의까지 포함해서 주로는 이제 사회경제 체제를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흡사 그 공산주의를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과 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어떤 나라라든지 사회경제 체제를 말하듯이 그렇게 혼용을 하고 둘 다를 어떤 때는 이걸 또 공산주의라고 했다, 저걸 또 공산주의라고 했다 하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 역시 하나의 정치 사상으로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만든 그것도 만들어도 좀 아주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아니면 좀 전형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스웨덴처럼 70년씩 막 이렇게 오랜 장기가 집권을 하면서 뜻대로 좀 제대로 만들어본 사회경제 체제 이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사회민주주의형 복지국가라는 말을 흔히 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그것만 사회민주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상으로서 정치 철학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이거를 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당장 스웨덴 이런 그림만 그대로 우리가 가서 그냥 설계도 베끼듯이 베껴와갖고 우리나라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 어떤 사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게 되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 철학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저는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만든 사회경제 체제는 나라마다 문화적 조건에 따라서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잘 아실 테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또 각자의 경험이 다르시겠지만 흔히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컬어서 통칭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 경향 속에서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진리관에서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리관에서 다르다 보면 이게 인식론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인식이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진리가 쉽게 인식이 가능하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대중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사회민주주의자는 진리는 쉽게 인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의 불가지론에 가까운 진리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또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사회민주주의는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태도를 어떤 도구마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딱 틀이 잡힌 어떤 이런 거, 자 이게 진리다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사회민주주의가 크게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걸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시골 사람하고 도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민의 사고방식과 도시 사람, 장사꾼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장사꾼은 일단 내가 그의 상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까. 인정하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틀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거래가 안 되니까 너도 옳다. 너 주장도 옳다. 이거 100원 그래 너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100원짜리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 나는 근데 이거 150원 받아야 되겠다. 이거 공격 125원 됐나?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상인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19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19세기라는 게 19세기 말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발언했던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모양을 갖췄던 시기라고 보면 독일 사람들은 독일은 아직까지 후진국이었습니다. 거의 농사꾼 나라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좀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거나 네가 옳거나 둘 중에 하나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박트지에 막 이렇게 진리는 내가 이게 갖고 있는 이게 진리든지 네가 주장하는 게 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달라요. 장사꾼들이 자본주의가 벌써 많이 발전했노라. 영국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 잘 몰라. 진리를 뭐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나. 정답이 어디 있냐. 그리고 니만도 맞다. 나는 또 지나가야 한다. 그게 실용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었다. 그래서 영국에는 페이비안 소셜리즘이라는 게 발전했고 독일에는 막스주의가 그리고 막스주의자들은 베른슈타인이 망명생활 런던에서 12년 동안 하면서 페이비안이라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자기 철학적 기초가 이게 흔들리는 거죠. 촌놈이 도시생활을 하고 10년 하다 보니까 그냥 도시는 거예요. 그 독일로 돌아가서는 딴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 딴소리라는 게 뭐 무슨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베른슈타인이 뭐 이러이러한 뭐 막스 주의의 무슨 태제에 대해서 뭐 회의를 느꼈다 어쩌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 철학적 베이스가 좀 이렇게 흔들렸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스가 사실은 망명생활을 오래 런던에 했습니다. 그런데 막스가 그렇게 오랫동안 런던에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막스주의자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기초가 없었습니다. 페이비안 소셜리스트들이 잡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촌놈의 사고방식이 도시놈들한테 침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어디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거꾸로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것도 러시아는 독일보다 더 시골이고 러시아 촌놈들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시대 생리학자들의 사고방식이 곧 막스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참 훌륭한 뭐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절에 공사주의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이분들 사실은 조선의 선비들하고 아주 사고방식이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그런 어떤 좀 현대 어떤 도시적인 또는 아니면 장사꾼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연결되겠습니다만 정치 철학에서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민주주의가 천인정치론의 정치 철학상의 대립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뭐 소크라테스는 이 사형까지 받고 또 플라톤도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인정치론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 당시에 정치 주제 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천인정치론을 하니까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가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플라톤은 사실은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사형을 받는 걸 보고서 더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그냥 민주주의를 격렬히 비판을 하는 걸 자기 일생의 과거를 생각하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치 철학, 즉 철인 정치론을 만들어갔던 건데요. 이게 말하자면 서양의 팽팽하게 흐르는 정치 철학의 2500년 동안 흐르는 그런 이 대립 구도라고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공자, 맹자, 특히 맹자가 만든 왕도 정치론이라는 게 이게 또 철인 정치론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왕이 철학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인이라는 게 아이언맨이 아니고 이 철인, 철학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가장 판단력이 뛰어난 어떤 왕이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통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뭐 애들 그냥 어릴 적부터 서야 뭐 10시간씩 공부시켜갖고 네가 제일 말하자면 왕노로 하려면 제일 똑똑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박관념을 심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강박관념 심어놓으면 이제 뭐 신하들이 보면 이렇게 왕한테 뭐 이건 당신 잘 모르지 이러면 그냥 뒷걸침을 하면서 그냥 혼자보고 이렇게 어쨌든 여담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공산당의 일강 독재가 곧 철인 정치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때 그러면 공산당은 뭐냐? 일강 독재하는 공산당은 뭐냐? 철학자의 집단인 거죠. 개인 철인 왕은 아니지만 철학자의 집단, 최고의 인텔리겐자들의 말하자면 집단이고 러시아 공산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을 이끈 러시아 공산당은 인텔리겐자의 집단인데 지식인 철인의 철학자의 집단이고 그래서 이들이 일당 독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철인 정치론. 그래서 이 철인 정치론과 민주주의의 아주 완전히 정치 철학적 베이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절대로 비슷한 것이 아니다. 매우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이런 자유주의의 그 좋은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배척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권의 존중, 뭐 개인의 어떤 그 자유 이런 것을 다 그냥 수용하고 그거를 뭐 당연히 하고서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가면 무정부주의가 돼요. 사실 이 무정부주의 문제는 우리나라 이 진보 진영에서는 흔히 그 문제의 이렇게 어떤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무정부주의 문제는 만약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처럼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무정부주의라는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진보 진영을 무정부주의자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무정부주의는 뭐냐? 국가의 역할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의료보험을 왜 국가에서 운영하냐? 우리 의료보험 조합해가지고 뭐 우리끼리 뭐 풀뿌리 뭐 해갖고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금 자꾸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의료보험료 자꾸 인상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 뭐 국가주의 아니야? 이거 공산주의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근본 생태주의 내지는 무정부주의는 물론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상 경향이라든지 정치 경향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필요는 하겠지만 진보 진영 전체로 볼 때는 말하자면 워낙 그 근본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나 개인주의 좋은 점을 충분히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무정부주의는 아니다. 그거는 선을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은 사회민주주의는 굉장한 국가주의입니다. 세상에 세금을 봉급에서 한 절반 정도 세금 내지는 저 사회보험료로 내가지고 그리고 뭐 노후연금이나 뭐 기타 모든 걸 다 국가에 맡겨놓고 그냥 뭐 남는 거 좀 있으면 여름에 휴가 다니고 이건 뭐 국가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개인의 국가 공개가 완전히 거기다가 뭐 월급 봉투 위조 쫙 하게 다 재무소에서 다 가고 있지. 뭐 이놈이 통장에 뭐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다 하고 이거 완전히 뭐 국가의 이 통장이 너무 심하다 이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쪽에서 보면 국가주의가 너무 강한 국가주의야. 이렇게 감시받아가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흔히 진보진영,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이라서 뭐 생태주의도 좋다, 뭐 무정부주의도 좋다, 또 거리에서 뭐 때문에 뭐 심심하면 그냥 한 번씩 무슨 노동자 대다 했고 화염병 한씩 날리고 옛날에 젊을 때 그 기분도 한 번 내고 저 지방에서 이번에는 왜 그 자식들 말이야 경찰이 와서 건드려 주는데 한 번 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심심한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뭔가 못한 것 같고 기분이 좀 시원하지 못하고 이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뭐 다음에 뭐 어떻게 이런 거 없어. 그냥 한 번 뭐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한 번 던지면 거기에 돌 하나 던지면 더 기분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참고 문헌을 민주노동당 사회민주주의 선언이라고 해서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민주노동당 내에 조그만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인원 숫자는 이제 한 회원이 한 30명도 채 안 됐죠. 한 30명쯤 된 아주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유가 연구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2007년에 채택을 했는데 사실은 초안은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우리가 막 가서 토론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담았죠. 담아가지고 어떤 자꾸 하나하나는 포결까지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거북하다, 빼자, 말자 이런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상당한 진지한 토론 통해서 채택을 묶었는데 한번 읽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 문서를 이번에 한번 다시 읽으면서 첫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문장이 대중을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어리석은 것은 대중을 가르치는 자다. 아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철저한 그런 어떤 신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민주주의자다. 그런 것을
큰 문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어떤 현실주의자로서 또 사회민주주의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사회경제 체제로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마다 그 역사, 문화, 조건, 동향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미국,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러면 그것밖에 못했나? 그것도 그 나라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노르딕 모델만 최선이다 이런 것을 조금 저로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로 보통 이렇게 자칭하시는 분들, 또 가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노르딕 모델에 대한 이야기, 노르딕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 스웨덴이 얼마나 좋은가, 핀란드가 얼마나 좋은가, 노르웨이가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그 선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건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흔히 나오는 얘기, 스웨덴 핀란드 뭐 인구 500만, 9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고, 이게 뭐 한국 같은 5천만이나 되는 나라에 저게 되겠나? 또 기타 등등 조건도 다른데 뭐 이러면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게 뭐 그대로 뺏길 수가 있나? 그게 확실히 좋아도 뭐 우리나라에 그걸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독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제 산업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이 좋고요. 그 점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제조업 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강국의 강점을 계속 살려나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통일까지 이뤄내야 된다는 점에서 독일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아시아의 독일,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어떤 비전, 아시아의 독일, 이런 걸 어떤 이제 좀 진치하는 사람들 그런 걸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유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친한 분들 정동영 선배나 뭐 선학교수님 그런 말씀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전 또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저 집권 메르켈부터 만나라 같은 여자인데다가, 그리고 당신들 그 만약 거기서 극우파 내지는 뭐 아주 그 어떤 말하자면 박근혜 씨가 뭐 좋은 뜻을 가지고 복지를 확충하려고 하는 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메르켈을 한 번씩 만나고 와서 독일 기민당을 갖고 왔다 그러면서 하면 좀 설득이 안 되겠냐. 이게 뭐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 기민당 정책이야 이러면 사실 독일 기민당 정책은 굉장히 멋지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걸 기계 삼아서 말이에요. 독일 기민당이 쓰는 거 하던데 이렇게 하면 아마 당신들 그 보수파 내에서 좋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꼭 노르딕 모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주요한 참고사항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점들을 가지고 사회경제 선전에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또 더욱이 그 노르딕 모델은 미국과의 그 극명한 대립,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꼭 최선이고 또 우리나라가 꼭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은 아닐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꼭 그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는 꼭 필요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어떤 이런 것을 제가 저는 우선 이제 노동운동,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이 사회민주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가능한지보다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잘 아시다시피 철학이 없는 노동운동이거든요.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결국 이제 어떤 아주 좁은 그 자기 직장 그 어떤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의 여기에 하다 보니까 그 지난 뭐 20년 이렇게 그러면서 처음에야 뭐 조그만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서 인근 다른 데서도 영향을 받고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히려 노동자 내에서 임금 격차를 벌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강한 데가 대기업, 뭐 공기업, 뭐 정규직 이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하고 임금 격차가 쫙 벌어지니까 이 90% 이상 그 조직 90%의 소외된 노동자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 이익과 오히려 적대적이까지 그래서 노동운동에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뭐냐? 사회민주주의 노동.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붙여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이라고 붙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은 뭐냐? 노동자 전체를 그래서 같이 잘 살자. 임금 격차를 줄이자. 뭔가 이렇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는 그런 노동운동. 이런 어떤 노동운동이 돼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진보 진영 전체의 그 사상적 문제 이거를 많은 해결하는 그리고 사상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사회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바 우리나라 진보 진영은 좀 이렇게 후진국형 진보 사상입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선진국 사람인데 우리 먹고 마시고 뭐 생활은 선진국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관념은 후진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뭐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이 속도가 좀 뭐 유럽이 자본주의 경제가 이렇게 산업화가 된 그런 어떤 속도는 보통 1% 정도의 성장 속도를 이렇게 그럼 100년, 150년 걸려요. 우리나라는 150년 걸릴 걸 거의 뭐 30년 만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살다가 어릴 적에 배운 걸 그냥 머릿속에 단톡 집어넣은 어떤 생각을 갖고 평생 잘 살다가 죽으면 돼.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좀 바뀌어서 또 그 생각에 맞춰 또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그냥 세상을 한 세 세상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어릴 적에 뭐 배운 게 뭐 저 같은 경우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 저는 진짜 50년대에 전쟁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후진국 아닙니까? 거기서 뭐 태어나서 뭐 그때는 이게 조국의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민주화도 되고 또 자본주의 개념도 되고 자립국가도 되고 이런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혈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뭐 아직 지금 이제 겨우 환갑도 안 됐는데 내년에 환갑인데 이 세상이 너무 바뀌어 버렸어. 적응하기 힘들어. 그 사이에 또 책을 몇 번을 제가 막 써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니라 그래 또 다른 책 교과서를 몇 번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냥 어렸을 때 공자와 맥주가 쫙 외워가지고 뭐 평생 써먹는 거지 그냥 줄줄줄줄 나오지 않는 공자로 그럼 뭐 죽을 때까지 뭐 편안하게 살 텐데 이거
아닌 개비하고 또 새로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또 새로 공부해야 돼.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40대, 50대는 민주화운동하면서 그때 우리가 후진국에서 전쟁되기 직전인데 사실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대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안 봤거든. 우리는 후진국을 생각했어. 선진국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말해서 좀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 원칙도 후진국 경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미가 곧 진보, 친미는 보수, 이런 사고방식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진보, 보수, 진영이 나뉘는 이 선이라는 게 이게 그 기준입니다. 이게 사회경제정책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그 사회경제정책의 차이로 진보, 보수가 나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저 보수 진영 안에도 서로 저끼리 또 좀 물론 뭐 대체로 그쪽에서 좀 이제 사회경제정책에서도 보수지만 그래도 그것도 진보도 섞여 있어. 여기 또 좀 섞여 있어. 근데 뭘로 나뉘어지느냐? 이쪽에서 야 니들 막 친일파 아니야 이 자식들아. 친민파하고 친일파 아니냐? 그럼 이쪽은 니들 막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기준입니다. 이 민족주의를 우리는 좀 이제 벗어내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진보로 그 선진국형 진보는 뭐냐? 후진국형 진보는 민족민주운동이라 했습니다. 우리 들었을 때 민족민주운동, 즉 민족 자주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 이거를 하자는 그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뭐냐? 말하면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이제 주된 왜냐? 양극화 불평등 이게 이제 격심해졌으니까 이걸 주제로 삼아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서로 뭐 싸우고 경쟁도 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 참고로 또 이건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던 걸 여기 했습니다만은 유레포트 대한민국 사관을 약속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또 좀 사실은 뭐 백낙정 선생님의 분당 7년을 겨냥해서 제가 좀 쓴 겁니다. 사실은 좀 너무 그런데 이런 말씀 뭐 제가 여기는 한마디도 안 썼죠. 왜냐하면 감히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뭐 감히 빼들었다가는 좀 생명 유지가 힘들다가지고 백낙천 선생님을 반한다 이런 말은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은 제 내심은 백낙천 선생님의 분단체제론이라든지 그게 그런 민족주의 경우에는 좀 진보 진영에서 이제 조금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